자, 22대 국회 300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들 가운데 민생 법안들을 골라서 검증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함께할 입법 히어로부터 모셔보겠습니다. 국회의원에 도전한 지 20년이 넘어서 드디어 22대 총선에서 당선이 돼서 국회에 입성한 분입니다.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대구 달서가별 지역구로 든 국민의힘 유영하 국회의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야, 진짜 말 그대로 7전8기. 네네. 8번째 선거 도전 끝에 그렇게 됐나요?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셨습니다. 네, 이렇게 포기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또 이제 몇 번 이제 반복되다가 좀 약간 뭔가 오기도 좀 발동을 하셨을 뭐 거고.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제가 17대 처음 총선 나갔을 때가 현직 검사 신분으로 네. 공천을 신청해서 그때 아마 김부겸 의원하고 제가 17대를 붙고 18대도 김부겸 의원이랑 붙고 19대는 지금 부의장 하신 이하경 선배랑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를 접었죠. 사실 접었는데 그때 이제 18대 국회의원 선거 때 대통령께서 선거를 했기 때문에 선거까지만 도와드리고 또 그것도 다 팔자죠 뭐. 그래서 말씀 너무 편하게 해주시니까 좋네요. 그렇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대통령 그 일이 있고 이제 그걸 쭉 갖고 21대 때 사실 지역구 공천 의뢰를 받았는데 그건 제가 포기를 했어요. 그때 대통령께서 안에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대구시장 선거는 아시다시피 가서 물 먹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가끔 그러거든요. 저 오뚜기 같다고. 근데 국회의원을 꼭 해야 된다. 이게 뭐 가문의 영광이다. 그게 아니고 처음 17대 때 국회를 정치를 하려고 했대. 그때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아직 있으니까 언젠가는 제가 할 수 있을 날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온 거지. 이건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그 배지를 그래도 좀 오래 안 달고 계셔서 그런지 오늘도 깜빡하고 오신 것 같은데. 네네. 제가 배지 단속반이거든요, 오늘. 제가 잘 안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이게 뭐 자꾸 오해 소지도 있는데 제가 처음에 이 국회 들어와서 우리 보좌진들한테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냥 밥값하자. 큰 욕심 부리지 말고 배지라는 게 상징 아닙니까? 근데 그 상징이 때에 따라서는 무거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제가 편한 마음을 가지고 달 수 있을 때가 오지 않겠나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아까 아내분 말씀도 살짝 해주셨는데 가족들은 이렇게 좀 무조건 반대하죠. 계속 좀 반대를 하셨어요. 처음부터 했고 지금 또 우리 아이들은 별로 아빠가 당선됐든 뭘 하든 별로 감흥이 없어요. 집사람이 자기가 저를 선택했으니까 방법 없는 거고. 그래도 그 전에 선택하신 거잖아요. 대구 남자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약간 이게 스타일이 너무 우리 사석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너무 매력 있지 않으세요, 그죠? 그러니까. 아니 있는 대로 얘기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너무 좋아서. 네. 소주 한 잔 따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물 좀 주세요 물. 물. 예, 예. 살살 눌러도 돼요. 네. 괜찮아요. 예. 말씀하신 거 들어봤는데 일단 가족분들은 그렇다 하셨지만 그럼 본인은 예. 검사일 때와 국회의원일 때 어느 쪽에서 행복을 좀 저는 검사 때가 훨씬 더 소명감도 느꼈고 또 체질에 맞는다. 제가 보기보다 강력구 검사였습니다. 그래서 체질이 좀 맞아요. 맞고 어쩔 보면은 그게 사회 정의를 지금은 뭐 검찰이 여러 욕도 먹지만은 나름대로 또 긍정적인 요소도 많았거든요. 이 정치는 제가 꿈꿨던 정치하고는 전혀 다른 스타일이라서 그러니까 힘으로 밀어붙이는 정치는 그거는 여든 야든 저는 맞지 않다고 보죠. 근데 그런 데서 오는 갈등 없냐 그러면 당연히 있죠. 있고 답답하죠. 그렇습니다. 이제 의원님 되신 지가 한 2년 됐고 의원 된 지 사실상 2년 됐어요. 반환점이잖아요. 어떻게 예. 보면. 그래도 내가 이것만큼은 잘했다라고 자평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을까요? 상임위에서 이석 안 했다는 거. 그러니까 2024년도 상임위에서 단 1분도 이석을 한 적이 없었다. 1초도 없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제 화장실 간다고 한두 번 갔다 오고 뭐 고릴라 그리다가 한 맞아요. 2분 정도 고릴라 왜 그리신 거예요? 저 정말 너무 궁금했어요. 이게 생각보다 너무 잘 그림을 잘 그려서 놀랐어요 또.
여쭤보려고 뭐 변명이 없습니다. 그건 뭐 제가 네. 10초를 그렸죠. 20초를 그렸죠. 제 기억은 한 뭐 2, 3분 정도 그린 걸로 기억되는데 저도 왜 자꾸 고릴라를 그렸냐고 묻는데 사실 이유가 없었어요. 그냥 고릴라가 생각이 났는데 그냥 근데 떠오르는 게 고릴라. 그 고릴라를 그리려고 메시지가 그러니까 있나? 그러니까 저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없어요. 그래서 킹콩만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오. 킹콩을 그리려고 하는 게 막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좀 단순한 고릴라가 없나 하고 탁 쳤는데 걔가 뜬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리면 뭐 몇 초 걸립니까? 네. 문제는 워낙 색칠하다가 네, 색칠하다가. 요거 연필 눕혀서 색칠하다가 이제 연필이 따라서 옆에 김제 서버 연필 갖고 와서 색칠한 그게 한 4, 50초 걸렸어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 뉴스를 보고 잘 이해가 안 됐었는데 오늘 의원님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그냥 이해가 그리신 것 가네요. 같네요. 아 진짜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실제 진짜 그랬어요. 어쨌든 뭐 그 의원님 하면은 또 한 분이 이제 늘 수식어처럼 따라다니는 분이 계시는데 아까 네. 대통령님 얘기를 하셨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는 네. 이제 정치인이 항상 같이 이제 다니시죠. 그래서 좀 이 정치적으로 뭐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조금 뭐랄까 정치적으로 좀 손해가 될 때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좀 어떠신가요? 그런 거죠. 이제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빛이 가면 그림자가 깁니다. 그건 제가 받아들일 숙명인 거고. 그러니까 대통령을 제가 처음 뵌 게 2004년 4월 14일 날 오후 2시 30분 그때 어머나. 군포에서 마지막 제가 선거 유세, 지원 유세를 붕대를 감고 오셨어요. 그때 대통령을 뵙고 이제 선거 낙선하고 한 달 좀 뒤에 젊은 위원장들 모여서 식사 자리가 있었고 그때 대통령을 처음 개인적으로 뵀었죠. 그때 대통령을 뵙고 저분 같으면은 내가 언제든지 도와드릴 수 있겠다. 그 생각을 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때로는 가까이서 때로는 좀 떨어진 데서 하여튼 제가 갖고 있는 힘껏 도와드리려고 생각했던 거죠.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누구라 이렇게 뭐 문고리부터 제가 별 얘기를 다 듣지만은 저는 괜찮아요. 앞으로도 똑같은 길을 걷겠죠. 저는 저한테 주어진 소명이 있다고 봐요. 그런 겁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네. 대구 달서구가 지역구시고요. 예, 예. 인구가 52만 명으로 대구에서 가장 많은 지역구입니다. 근데 좀 다른 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열악한 곳으로 평가가 되기도 하는데 지역구 의원으로서 좀 고민이 저- 있으시겠어요? 지방이 똑같습니다. 지방이 소멸해지고 사람이 떠나는 이유는 더 좋은 데를 찾아가는 게 본성이기 때문에 네. 가는 사람을 탓할 수는 없고 그러면 더 이상 안 떠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을 어떤 식이든 들어올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복합적인 그런 정주 요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소위 저희들이 공약도 내걸고 하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다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역 구민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답답하시지만 조금 기다리시면 안 가는 것 같아도 조금씩 갑니다. 그런 믿음은 제가 드리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뭐 늘 말하지만 의원은 말이 아닌 행동, 의정 활동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게 우리 히어로의 지론입니다. 법안을 통해 의원을 탈탈 검증해보는 입법 검증본부 시간입니다. 첫 번째 검증할 법안, 어떤 법안입니까? 네, 뭐 다들 보험 하나씩은 들고 계시죠? 그렇죠. 예. 네. 세미 씨도 혹시 우리나라에서 들게 된 보험이 있나요? 저는 건강보험이랑 자동차 보험 이 두 개 정도는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뭐 전 국민이 하나쯤 갖고 있는 게 바로 보험인데 이와 비례해서 또 보험 사기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네. 그 2024년을 기준으로 보험 사기 적발 금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1조 1,500억이 넘어요. 네, 와. 굉장히 많은 액수인데 그 전년도와 비교를 했을 때 3% 증가를 한 것이고 네. 또 이 보험 사기 적발 금액이 1조 원이 넘어선 게 벌써 3년째이기도 합니다. 보험 사기 예방을 위한 민생법 바로 이겁니다. 보험 사기가 늘기 때문에 또 보험료도 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보험 사기에 가담하는 보험 설계사들도 점점 늘고 있다고요, 의원님? 네, 그렇습니다. 어. 이게 저 보험 설계사가 사실 전문가잖아요.
구조를 정확하게 하니까 어떻게 하면 보험금을 받아낼 수 있다는 걸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악용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법에는 약점이 있고 모든 규칙에 보면 이렇게 위크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걸 잡아서 이제 들어가니까. 근데 제가 이제 법안 발행을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지금 현행법에도 뭐 보험 설계사나 보험업 관계된 임직원들이 뭐 문제가 됐을 때 퇴출시키는 게 있습니다. 네.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그거를 청문 절차를 퇴출시키는데 그게 한 6개월 정도 걸리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결정하는 기간이 한 1년 정도 길게는 걸리는 거죠. 그러면 1년 동안에 이 사람은 계속 보험업에 종사할 수 있고 그러면서 피해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냈던 건 아니, 법원의 판결같이 명확하게 이 사람이 사기를 쳐서 잘못됐다는 명확한 판결이 있는 경우 청문 절차를 거치는 거는 오히려 시간 낭비다. 그럴 경우에는 그냥 청문 절차 없이 바로 퇴출시킬 수 있도록 하자는데 그걸 이제 강행 규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조금 여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판결 1심 판결이 났는데 항소심 판결 갈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고 임의 규정을 뒀는데 아마 이거를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지금보다 조금 더 빨리 이 보험을 악용한 이런 사람들이 퇴출이 되겠죠. 빨리 퇴출시키면은 손해가 점점 줄어들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핵심이 청문 절차를 이제 생략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게 청문 절차를 생략해도 문제가 없나요, 변호사님? 사실 전체를 다 생략하자는 취지가 아니고요. 일단 청문 절차라는 것 자체가 금융위원회에서 어떤 신분상의 제재나 뭐 자격 박탈 이런 그 제한을 가할 때 그 당사자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 형사 절차라면 방어권 보장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상 진짜 법원의 판결과 같은 뭔가 객관적으로 신뢰할 만한 자료가 있다면 그걸 근거로 이제 청문 절차 없이 일단 제한을 가하고 그 잘못된 것이 만약에 있다면 사후에 정리를 하고 뭐 돌려주겠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생략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어떤 보험 사기의 방지라든지 또는 어떤 보험에 대한 신뢰, 소비자에 대한 그 피해 예방에 있어서는 좀 신속한 구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즉시 퇴출을 해버리면은 그 좀 억울한 사람들도 생길 수 있지 그래서 않을까요? 제가 객관적으로 증명된 것,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이죠. 법원의 판결은 그 사실이 팩트라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걸 부정하게 되면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퇴출시키고 만약에 그게 자기가 누가 잘못해서 증거가 위조돼서 했다면 재심 절차가 있으니 거기서 재심 절차를 해서 뒤집어지면 이것도 뒤집어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한 번에 이렇게 보험 사기에 연루돼 갖고 했던 사람들 재벌은 뭐 못 준다고 또 합니다. 그래서 빨리 퇴출시키고 다시는 등록 못 하게끔 더 강하게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더해서 앞으로 이런 게 발견되면 바로 금융당국에 신고도 하게끔 그런 조항을 넣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업계에서 이게 사실 소문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이게 자체 정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런 게 왜 생기겠어요? 그게 예전에 이게 확정 판결이 나도 사실 이게 보험 설계사들 옮겨 다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신원조회 같은 걸 해도 먼저 잘 안 보니까 이게 들통날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하면서 A라는 업체에서 해먹던 거를 B라는 업체가 똑같이 해먹는 거죠. 보험회사가 또 많이 그렇죠.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조금 하다가 또 C로 옮겨가고 그럼 나중에 금융위원회에서 청문 절차에서 퇴출시키더라도 그 기간 안에 일어났던 피해는 고스란히 또 보험업계가 지게 되고 그 피해는 일반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줄여버리면 그 범죄 행위가 오히려 발생할 수 있는 여력이 적기 때문에 저는 이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고 그래서 이게 저희 법안소에서 계속 계류 중이라서 제가 상임위에서 되게 좀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걸 자꾸 검토를 안 하냐. 그래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말하듯이 이게 다른 이해관계 있는 것도 아니고 저랑 비슷한 법안을 내신 다른 여당 의원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우리가 늘 크고 뭐 사회 이슈 받는 이런 법안보다 이런 게 결국 국민들한테 실생활 도움되지 않냐. 그래서 아마 이번에 상임위 열리고 법안소위 열리면 저는 뭐 통과될 것 같습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 사기로 인한 사회적 비용 낭비가 너무 크고요. 뭐 피해자들 말할 것도 없고요. 네,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히어로에서 검증해볼 유영하 의원의 두 번째 법안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 뭐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참 네네. 속상한 말이기도 한데요. 그만큼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처우가 좀 부족하다. 뭐 이렇게 들립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연금일 텐데요, 그렇죠, 기자님? 그렇습니다. 국가보훈부 자료를 보면 이 보훈 수준이나 또 등급에 따라서 뭐 보상금이 있기는 하지만 이 건국 훈장 1급도 이 최대 보상금이 1,200여만 원에 불과하더라고요. 또 이제 생활 조정 수당을 신청하면은 뭐 그거를 받을 수 있기는 한데 그나마 좀 기준이 또 엄격하기도 하고 또 받는다고 해도 이 3인 가족 기준으로 최대 31만 원, 또 4인 가족 기준으로는 한 37만 원 정도밖에 안 돼서 이 정도면 좀 많이 부족한 거 아닌가라는 지적이 예전부터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이 같은 독립유공자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를 하셨는데 지원 확대 법안을 낸 배경은 뭐 어떤 그런 거죠. 건지? 지금 방금 우리 사회자께서 얘기했듯이 사실 슬픈 얘기 아닙니까? 독립운동은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잘 살고 되게 슬픈 얘기입니다. 보훈이라는 게 국가의 품격이거든요.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에 대해서 합당한 여유가 있어야 그 나라의 네. 품격이 지켜지고 그게 교육이 되는 상교육이 되는데 물론 재정의 문제도 있고 당연히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보훈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은 약간 제가 볼 때 이거는 좀 불합리하다는 거죠. 지금 이제 보훈 대상자가 현행법에는 이제 강복 이전에 순국하신 분들한테는 자녀 손자녀까지 이제 이대가 되고 강복 이후에 이제 돌아가신 분들한테는 그 손자녀 한 분. 근데 나중에 발견된 분들이 있습니다. 요새도 지금 계속 발견되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 이미 자녀 손자녀가 다 그렇죠.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 밑에 한 대만 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거 강복 전에 순국하신 거하고 강복 이후에 돌아가신 거를 구별하지 말자. 어떤 경우가 되든 독립유공자의 가족들은 2대에 걸쳐서 이게 보상금을 받도록 하자. 이게 법안의 취지입니다. 이런 놀래라. 팔팔 쳐도 되는데요. 키 먹은 사람 없는데. 예. 아니, 너무 들으면서 너무 궁금해져서 예, 예. 그 지원의 범위를 독립유공자 사망일을 기준으로 그 차별을 둔 이유가 있을까요? 아, 그렇죠. 처음에 이제 이 애초에 법안 처음 생길 때 이유가 있을 텐데. 그때는 이제 독립 강복되기 전에 순국하신 분들은 사실 가장이 없어진 거 아닙니까? 한 네. 가정에. 그랬을 경우에 받았을 고통이 아버지가 없는 상태에서 어머니가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상상만 되지 직접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 표현을 못하죠. 그 고통이 좀 더 심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아마 이대에 그랬고, 그 다음에 강복위원은 그때까지 어쨌든 살아 계셨으니까 나름대로 이게 가족들에 대해서 돌봄이 있지 않았겠나 해서 약간 차동을 뒀는데, 그거는 이게 형식 논리 같았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차등을 두면 조금 더 오래 사셨다는 이유 갖고 자녀분들이 그 국가로부터 보상받는데 차등된다 그러면 이거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저는 수긍하지 않을 것 같아요. 문제는 나라가 국부만 잘 되면은 이거보다 훨씬 더 예우를 해드려야 되겠죠. 그게 맞습니다. 그 연금 외에도 독립유공자에 대한 취업이나 뭐 교육, 의료 지원도 있는데 그 이번 지원 대상에 그 연금에 한정해서 지원하는 이유가 뭐 따로 있을까요? 이거는 다른 또 법률에 이렇게 형평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맞춰봐서 이럴 경우에 이제 이전에 될 때 그분에 한해서는 이 지금 교육이나 취업이나 의료 부분은 조금 제외한다 이렇게 넣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제 지금은 손자녀까지 돼 있지만 제 법안은 나중에 품격이 발견된 데는 이미 손자녀까지 사망했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정손자만 일대하는 거 이것도 안 맞다. 그럼 정손자하고 그 다음 때까지 가자. 먼저 발견되고 나중에 발견됐다 해서 차등 두는 건 맞지 않겠다 생각하고, 다만 그게 무한대로 이제 확정되면 예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료나 교육이나 취업에서는 조금 제한을 뒀던 겁니다. 그렇군요. 독립유공자들의 후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는 거라 사실 예. 모든 국민들이 공감을 많이 해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증손자가 이제 새롭게 이제 수혜 범위로 확대가 되는데 증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증손자녀의 어떤 요건이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정손자가 여러 명이 있으면 이 법안에 보면 이제 기초 수급자 이런 데 우선순위를 두고요. 아니면 이제 협의를 해서 한 분을 정하십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예전에는 자녀들끼리는 수급권이 이전인데 손자녀 수급금 이전이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강복위에. 네. 이번에는 그걸 배제를 시켜서 그 정손자들도
만약에 한 분이 돌아가시고 옆에 형제가 살았으면 이렇게 이전 받을 수 있도록 이래서 종신토록 그 유족들이 대대손손도를 해줘도 저는 그거 갖고 시비 걸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없었으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독립이나 자유가 가능했겠냐?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잣대로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이제 이 법안이 이제 만약에 통과가 되면 실질적인 그 지원 대상이 얼마나 늘어날 것으로 지금 보고 계십니까? 이게 추계죠. 이제 추계인데 네. 그 보훈부에서 가져온 추계로 한 2,600명 정도, 2,600분 정도가 좀 늘어났고 소요되는 예산이 한 590억 되니까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이제 2,625분 정도로 추계를 하던데 저희가 예산이 원래 같은 한 700 몇 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 되는 국가 예산 규모에서 590억 정도가 정액된다 그래서 그게 크게 국가 살림살이에 치명적인 데미지를 주진 않겠다. 대신에 그 데미지가 주는 건 적은 반면에 한 2천 몇백 명이 더 혜택을 받으시니까 그분들은 어쨌든 간에 국가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 좀 더 깊어지고 또 옆에 주변에 봐서 국가가 독립운동 하신 분들은 저렇게 끝까지 챙겨준다. 그래야 되죠. 그래야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좀 비협해요. 예. 의원님 이렇게 또 조근조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스타일이 더 또 설득력이 있는 것 같고 그렇죠? 네. 의원님은 이렇게 국회에서도 의정활동하시면서도 이렇게 큰 소리는 잘 안 내시나 봐요, 그죠? 한번 냈죠 있잖아요. 그때 그 연평해전 그때 약간 그 폭발력을 좀 더 실기 위해서 평소에 조금 더 이렇게 힘을 아껴두는. 저는 8명, 4명이 돼서 많이 된 거 아니야? 그러면 6.25 참전 유공자들도 다 유공자로 인정해야 되겠네? 이 발언한 거 맞죠? 다소 부적절해요. 이게 지금 국가 유공자 인정하는 게 흥정하는 거예요, 지금? 공부 차관 얘기는 조금 저도 욱했어요. 그게 나중에 해명을 들어보니까 이해될 부분은 있었는데 가사 그렇다 치더라도 정무직 공직자에는 변명이 없는 거다. 차관 말이 아무리 악기가 없어서 했던 말이라도 그 당사자가 받는 상처는 굉장히 크고 깊을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해도 그게 제가 좀 목소리 높였던 거고 지나고 보면은 그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속 시원하다 할 수 있지만은 굳이 그렇게 큰 소리로 안 내도 본인들이 알 건데 굳이 나도 왜 그랬지 이런 건 있죠. 네. 예, 예. 작년이 광복 80주년이었고 이제 올해 81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만큼은 부족함 없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모든 그 국민 여러분들이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또 드릴 질문, 히어로의 공식 질문인데요. 동료 의원분들 가운데 추천하고 싶은 의원님 있으신지. 사실 제가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제가 네. 이제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 대표님을 추천해 드릴까 하다가 대표님 오시면 너무 또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우재준 최고위원이 있습니다. 청년 최고위원. 그러니까 대구에서 30대 국회의원이 된 건 거의 한 50년 만에. 되게 잘생겼습니다. 말도 되게 차분하게 잘하면서 제가 볼 때 반듯해요. 사람이 그런 면에서는 아마 우재준 의원이 제가 되게 높이 평가하는 그런 의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시면은 아마 조회수도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아, 그래요? 예, 예. 잘생겼거든요. 잘하고 그리고 우리 김대식 의원님 나오셨어요? 김대식. 김대식 의원님 하시면은 되게 말을 구수하게 잘합니다. 교육학 박사 출신이고 다양하게 많이 하시고 그리고 좀 재밌어요. 이 말에 감칠맛 나게 하더라고요. 저희는 좀 딱딱한데 되게 감칠맛 나게 해요. 의원님 안 딱딱하셨어요? 굉장히 감칠맛 났어요. 아니요. 제가 저 MSG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 오늘 히어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유영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